반갑습니다. 지병석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마스크 벗고 진행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위원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혁명위원회. 그래서 이름도 좀 웃기시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이게 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저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국정과제위원회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을 다 목도하셨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국가적인 어떤 대응, 이제 급변하는 디지털 세상, 그다음에 급변하는 사회 제도의 어떤 변화에 맞춰갖고 국가적인 대응과 거버넌스 어떤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하나의 또 일개 부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정책의 복잡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가 AI 국가 전략이라든가 국가 정책, 데이터 정책 방향 등등에 대한 부분들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기술이 발전을 하면 여지없이 명과 암이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 역사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이 사회적인 갈등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면은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었을 때 자동차를 반대하는 마차꾼들이라든가 인력군들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세기를 몇백 년도 앞서 최근에도 와보면은 다 목도하셨겠지만 택시를 반대하는 신규 비즈니스로 이제 카카오 카풀이라든가 타다 같은 서비스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기존 산업군들과 새로 신규 진출하는 산업군 간의 어떤 사회적 갈등,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제 병원에 가지 않아도 원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기존 인간 의사들과 그 다음에 이 의료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 간의 어떤 충돌,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원격 의료가 안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 등등 해서 A부터 Z까지 해당이 안 되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이 디지털 급변하는 세계가 이제 우리 일상으로, 그다음에 보다 체감하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다보스 포럼에서 제안된 2016년도 1월달에 제안된 클라우스 슈밥 의장이 주창한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5년 정도 지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 용어가 점차적으로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형태로 조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물관의 문외한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어떤 큐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르는 이 이질적인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가 오히려 더 제가 박물관 더 객관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언을 드릴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참신하거나 제가 극진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강의를 한다 해서 제가 격려사를 하나 받아왔는데요. 같이 들어보시고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최근 코로나 대유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지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 교육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육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집중해서 잘 들어야겠죠. 지병석 사무관님, 저거나 딴청 피우는 분들 이름 적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잠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김동원입니다. 내가 아직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데 내를 누가 죽었다고 하네. 왜 웃고들 그러십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니까 그런 말이 대놓고 웃으시라요. 오늘 남조선 동지들이 4차 산업혁명 교육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모두 얼망떨망한 눈빛으로다가 학습에 예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평양냉면 먹으러 꼭 한번 오시라요. 이와 같이 오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남조선 동지들에게 주옥같고 훌륭하신 말씀을 남기시었다. 4차인지 5차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남조선 우리들의 산업혁명이 성공하도록 지원해보겠다. 이상 이춘희 방송이었습니다. 네, 우리 다 모여 계시면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실까요? 나른한 오후에. 네. 감사합니다. 짐작하신 바와 같이 인공지능이죠. TTS 기술이라고 하는 음성인식 합성 기술입니다. 이제는 저게 진짜야 가짜야라고 이제 구분하거나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면서
뭐가 진짜지? 라고 이제 애써 들으실 필요도 없이 거의 대부분의 어떤 사람의 특성을 학습한 AI가 사람을 고스란히 흉내내고 있는 연출 건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죠. 목소리도 AI가 학습하기에 가장 좋은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고 톤이라든가 피치라든가 발음이 다 틀리기 때문에 AI가 중복이라든가 어떤 데이터의 애매성을 이제 극복하면서 잘 학습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지문과 마찬가지로 목소리도 성문이라는 이제 각자의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I 분야 중에서 지금 가장 빨리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하면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 우리가 예전에 이제 업무 회의를 하거나 뭐 이럴 때 이제 회의록을 항상 작성하는 서기가 있었었죠. 근데 이제는 AI 툴만 하나 틀어놓고 하면 거의 99% 가깝게 사람의 자연어 처리를 고스란히 회의록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들도 나왔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놀라운 지경이 더 많죠. 제가 후단에 다 소개를 드릴 텐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는 뭐랄까요? 기존에 있었던 것,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을 디지털상에서 새롭게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만드는 것이 점차적으로 자연스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사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사람의 형상, 어떻게 보면 가상의 인간부터 시작해갖고 없었던 거를 직접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로 넘어가면은 이제 생명을 창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인간이. 어디까지 나아갈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좀 두렵기도 하고. 자, 거기서 일단 격려사를 드렸고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박물관과 저와의 좀 접점을 찾아보려고 제가 몇 장표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는 지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녀봤던 국가들을 이렇게 제가 국기들을 표현을 해봤어요. 어느 분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와, 진짜 많이 다녔네. 어느 분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에이, 뭐 저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어느 도시를 가거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행을 가면은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박물관입니다. 과학관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성당 뭐 이런 랜드마크들을 먼저 우리가 찾아가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무조건 그 나라의 어떤 랜드마크 상징성 있는 박물관을 찾는 게 저의 취미이고, 그만큼 저의 어떤 지적 욕구라든가 호기심들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저는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제가 다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 바로 옆에 있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네, 저기 바로 밑에 있는. 거기 가면은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저 연암 최익현 선생님의 일성록. 저 그림의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데, 조선 말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항선이 이제 들어오면서 당시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1차 산업혁명이 완료된 서양 열강들의 저 증기선을 바라보면서 술렁술렁거리는 조선 선비들의 저 뒷모습, 이 흡사, 우리의 지금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어떤 역사적 자료인데요. 저거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사자에서, 저거는 제가 뉴욕에 갔을 때 모마라고 하죠. 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이집트관, 네, 너무나 보존이 잘 돼 있고 거기서 특히 사자에서 저희 스토리를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서 저기 토트신이 있고 이제 뭐 파피루스지에 쓰여진 저 그림들부터 시작해서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은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공무 출장을 갔다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서울로 와야 되는데 동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마인츠에 있는 곳에 가서 산업혁명에 정말 발단이 되었다고 이제 평가받는 구텐베르크 박물관에 가서 직접 찍은 구텐베르크 인쇄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저의 딸아이가 이제 국립과천박물관 과학관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과학 기자재를 실험하기도 하고 하는 걸 찍어봤고요. 베트남에 갔었을 때 저 베트남 땅굴이죠. 저 땅굴 체험을 하는데 정말 제 개인적으로 좀 죽을 뻔했고 공포를 느꼈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 오른쪽에는 역시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 거기 가서 찍은 저 공룡 등등등 다양한 어떤 역사적인 서류를 갖고 있는, 그다음에 상징적인 것들을 이렇게 간직하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아마 저랑 대동소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물관은 지적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박물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 하나의 자연인은 모든 직업과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이런 걸 다 버리고 그냥 하나의 자연인, 그냥 동심에 빠져드는 그런 어린 아이 같은 그런 호기심이 있는 상태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곧 박물관은 역사, 과거와 이렇게 만나는 어떤 체감, 그 다음에 실감하고 공감하는 그런 현장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래왔죠.
그런데 아까 그 지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박물관에 굳이 가지 않아도 전 세계가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유튜브 등등으로 다양한 디지털 환경이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화면으로 돌아왔듯이 체감하고 실감하고 공감하는 것을 디지털상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보여줄 것인가가 화두가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2D 기반 사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웹이 연결된 세계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자, 이게 제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다녀온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이죠. 예, 구글을 스트리트 뷰를 활용을 해서 가면은 이제는 외곽뿐만 아니라 이렇게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까지 직접 들어가서 제가 그냥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박물관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 그 다음에 뭐 그림도 1000배로 확대를 한 모니터상에서 한다던가, 여기 세인트폴 성당이 되겠네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 다리 아파갖고 몇 개 보지도 못하고 힘들고 사람들한테 치이고 이러는데, 글쎄요, 가기 전이라든가 혹은 다녀온 후에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서 그때 저런 보지 못했던 곳에 저런 게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방에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된 거죠. 심지어 뿐만 아니라 이런 랜드마크에 있는 박물관 전시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제가 잠시 실수로 우주박수라든가 마야문명을 잠깐 놀러 갔다가 온 것이고, 고흐의 방 같은 이런 미술작품 역시 이걸 1000배 확대를 해서 물감이 어떻게 칠해졌는가를 우리 직접 눈으로 모니터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자, 하나 더 나가서 저런 방법이 있고, 이번에는 구글 어스를 통해서 구글 어스에다가 제가 어제 바로 실험한 걸 이제 촬영을 한 건데요. 이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직접 치면 구글 어스에서 이제는 아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 저 지형을 우리가 이제 공중 뷰에서 볼 수가 있고, 특정 장소를 치면 이제 건물 안까지 이제 침입이 가능하죠. 들어가서 제가 특정 어떤 스팟을 찍으면 역시 그 안에 있는 박물관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360도 파노라마 뷰, 그 다음에 특정 컨텐츠에 대해서는 VR이라든가 다양하게 조금 더 실감형 어떤 컨텐츠 같은 것들이 지금 당장 가능해졌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도 어떤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못 가더라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국립민속박물관도 VR 컨텐츠가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당장 이제 우리가 가능한 기술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지도를 아까 보셨던 지도를 이렇게 잠깐 사선으로 눕혀놔서, 자, 1차원 지도는 국가들을 제가 직접 갔어야 되죠. 2차원 지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사무실에 앉아서 구글링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나 이제 실내 외부 할 거 없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 차원이 더 나갔죠. 저기 뭐죠? 맨 위에 보이시는 요즘의 트렌드,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트렌드로 요즘 진화를 하고 있죠.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을 온라인상으로 이제 가급적인 실감 있게 구현해 놓은 게 첫 번째 과제였다면은, 지금은 아예 새로운 세상을 창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제페토라든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요즘에 많이 하는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같은 예전에 우리가 흔히 불러왔던 게임이라는 것들을 이제는 그 게임이라는 어떤 특정 목표를 넘어서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놀이, 어떤 공감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죠. 자, 요즘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죠. 거기에 이제 힐링 동산이라고 메타버스 상에 저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만 드리면은 공감이 안 되시니까 제가 직접 갔다 온 걸 어제 또 촬영을 했죠. 저게 이제 메타버스상, 제페토상에 있는 제 아이디고요. 제가 저렇게 춤도 추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들어 놓은 저희 반가사유상을 이제 제가 직접 가서 메타버스상에서 새로운 박물관 컨텐츠를 체험하는 형태로 저렇게 진화를 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메타라고 하면 초월의 어떤 그 뒤에 너머에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너머의 어떤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로 인해서 이제 버전 2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로 이제 모든 게 이제 집중화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장표에 보여드렸던 박물관은 지적 여행이었고 동심과 호기심이었고 체감실감 공감을 중시하는 공간이고,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오프라인과 아날로그 시대에 있었다면 이제는 온라인과 디지털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실같이 조금 더 많은 경험을 줄 수 있는가로
이 우리 목표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과의 저와의 어떤 접점을 이제 좀 찾아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잘하는 분야를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은 혹시 뭔지 아실까요? 아시는 분들 계시고 있으실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우주물리학자 칼 세이건의 저 사진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제 표현된 사진이죠. 보이죠? 1호가 이제 태양계를 다 탐사를 하고 명왕성을 지나서 이제 태양계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한 번이라도 그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려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라고 칼 세이건이 제안을 했고, 당시에 태양풍 때문에 카메라를 돌리는 순간 이제 기계가 고장나서 이제 영원히 쓰지를 못할 텐데 괜찮겠느냐 했는데 어쨌든 우겨갖고 지구를 찍은 겁니다. 자, 근데 찍고 나서 저 광활한 우주에 저렇게 볼품없이 창백하게 빛나고 있는 하나의 점에 불과한 지구에서 우리는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주적인 전지전능한 신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유한하고 부질없고 그런가.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을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라도 뭔가 남들보다 더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막 싸우는데, 자, 저 상황에서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것을 깨닫고 살아있는 동안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더 친절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교훈을 던져주는 책도 이렇게 발매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 이 지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행성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인간 굳이 한 100년 정도 한 개체가 산다고 이제 알고 있는 이 지구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이제 호모사피엔스들은 디지털 기술들,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는 죽지 않으려고 하고 더 오래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신의 능력에 접근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는 실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국민들한테 저희가 4차 산업혁명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를 저렇게 나타내 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과 같이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혹자는 자율주행차. 최근에 고속도로에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은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테슬라라든가 아이오닉5 등등의 차들이 해당하는 목적지 IC까지 차선 바꾸고 속도 이렇게 바꾸고 하면서 알아서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가는 모습들을 보셨을 텐데요. 레벨 2에서 2.5단계 정도에 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써 아직 다니고 있죠.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게 제정이 완료되고 나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상용화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는 레벨 4에서 5단계 완전 자율주행, 이 기능이 이제 향후 한 5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도 도로상에 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 완전 자율주행 레벨 4에서 5단계 그 컨셉카를 직접 타봤는데요. 어떤 정말 모빌리티 혁명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운전석이 이제 없죠. 그러면은 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동하는 카페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 안에서 이제 행동하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어떤 생활상 자체가 이제 많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블록체인, 왜 우리나라는 이 규제에 강한 국가, 왜 ICO를 금지를 하느냐, 이제 신진 스타트업들이 우리 IPO처럼 기술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의 토큰이라든가 이런 코인 같은 것들을 남들한테 팔고 그 돈을 모아갖고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이 코인 오퍼링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왜 우리나라는 금지를 시키냐, 불만을 섞인 목소리, 그다음에 블록체인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뭐 개인정보 중요하죠. 개인정보가 점차적으로 이제 활용되고 그다음에 남용되고 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우려. 이제 로봇이라든가 AI가 발전하면서 자동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할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금과 노동 기반의 우리의 일하는 방식. 지금까지 우리는 임노동 기반의 노동을 해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로봇이 그 자리를 점차적으로 메꾸다 보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가는 그거 세금을 갖고서 다양한 공공 서비스들을 이렇게 취하는 형태의 어떤 거버넌스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 세금 체계는 어떻게 메꿔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나오는 게 로봇세라든가 디지털세, 최근에 OECD라든가 EU에서 상당히 논의가 활발하죠. 그 다음에 뭐 데이터세 같은 새로운 조세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뭐 알파고, 양자과목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A부터 Z까지 해당은 안 되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교육, 이거 중요하죠. 아이들 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대학 앞으로 계속 쓸모 있는 어떤 집단이 될 것인가 등등에 대한 부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급변하게 지금 5년 만에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이렇게 급변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게 더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여지없이 인간은 거대한 위기를 두 가지를 맞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이 고통을 겪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 니체의 철학자 니체가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이제 쓴 글귀인데요. 지금까지는 모든 민족마다 모든 민족의 문제가 있었다. 모든 민족마다의 목표가 따로 있었다. 예전 같으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라고 하면 우리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조금 더 크게 나가신 분들은 국가적인 문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면 어떤 인류, 행성 전체의 인류가 가지는 공통의 목표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디지털 세상에서 코로나가 갑자기 왔더니 이 전체 지구 행성에서는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유일무이한 형태의 공통의 하나의 목표를 갖고 전 세계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를 지금 띠고 있는 상태고요. 더 근원적인 위기는 엔트로포신이라고 이제 불리는 인류세라고 표현되는 건데요. 지질시대 개념으로서의 세라는 개념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라는 개념은 홀로세라고 해서 빙하기가 끝나고 이 안정된 이 토지와 농경 정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대부터 현재까지 시대를 홀로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총 5번의 대멸족이 있었다고 하죠. 뭐 운석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지구가 갑자기 기상이변을 일으켜서 등등. 근데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로 만들어낸 다양한 화석연료를 태우고 등등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초래한 환경오염으로 6번의 대멸족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대멸족의 시대는 라고 경고하는 다양한 기상이변에 대한 증거와 위험들을 우리는 또 하나의 위기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어제자 WHO의 그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추이입니다. 2억 4천만 명이 여전히 감염 중이고요. 500만 명이 계속 사망 중입니다. 누적 그래프인데요. 뭐 백신에 대한 어떤 체계 때문에 약간 그 이렇게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은 보이지만서도 지금 인도라든가 남미라든가 등등 백신 서비스를 이제 제대로 형이받지 못하는 국가들은 지금 여전히 사람이 계속 병에 걸리고 죽고 하는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언제 우리가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겠어라는 이제 그 목표 추세에서 이제는 같이 살자라고 이제 한 발 물러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그 변이 바이러스와의 어떤 전쟁, 코로나 19였으니까 이제 버전 20이라든가 21 등등이 언제 또 나올지도 모르죠. 이런 위기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는 추세로 이제 바뀌었고요. 더 근본적인 증거들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현재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이제 1.09도까지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및 사절단도 지금 유럽에 가셔서 그 COP 기후변화 협약에 관련된 국가들에서 지금 1.5도 상승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탄소 감축에 대한 다양한 지금 협의들을 벌이고 있는데 어쨌든 마지노선 1.5도 지금 이제 몇 도 나왔죠? 4.1도 정도 온도가 더 상승하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환경 파괴,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이제 올 수 있다. 우리도 지금 겪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뭐 영구 동토층이 녹아갖고 거대 호수를 이룬다거나,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대 태풍이 사연속으로 이제 한반도를 강타한 적도 있고, 40도가 넘는 폭염이 2018년도에는 2주 연속 지속된 적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규모가 더 세고 빈번하게 우리들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보도를 보면 놀랍죠. 이제 기상청에 이제 자연 기상에 대한 보도를 하면 그 앞단에 이제 붙는 게 일상화가 됐습니다. 기상관측 이래로, 기상관측 이래로. 예.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 100년 정도 되는 그 시간 안에 기상은 지금 벌써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정도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눈에 보지도 겪어보지도 못한 자연재해가 계속 우리를 찾아올 이제 예정인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절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한테 닿을 수 있는 저 메신저들한테 상당 부분 우리가 의존을 많이 해왔습니다. 유럽으로 따지자면 사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인도 쪽으로 오면 현인이라고 불리는 구루,
동아시아 쪽으로 오면 무당 등등이 있겠죠. 저도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고열로 죽을 뻔했는데 무당이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래서 넌 두 번째 생을 살고 있는 거야. 샤머님 덕분에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아무튼 뭐 농경 위주의 사회였을 때는 뭐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날씨를 좋게 해주세요 등등을 어쨌든 우리는 저 신에게 닿을 수 있는 메시저들한테 상당히 의존을 많이 했고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라든가 가족의 건강에 대한 문제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심지어 사업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저렇게 비과학적인 어떤 전문가들한테 상당 부분 의존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미래학자라든가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과학자 등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객관적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떤 민간 기상 앱, 아큐에더라는 앱을 쓰면 3분 뒤 여기에 비가 그칠 예정,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죠. 그런 정도로 이제 뭐 기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과 질병과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 그 다음에 치료 방법에 대한 제시, 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아젠다 등등,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는 데이터 기반으로 보다 인간보다 합리적인 AI를 툴을 활용해서 이제는 저렇게 예전에는 별의 움직임이라든가 미세한 촛불의 흔들림을 보고 어떤 개인적인 영감과 뭐 이런 거를 발현해갖고 미래 예측을 했다면 이제는 거기에 과학적인 요소들이 떡하고 자리 잡게 되면서 저분들의 영역을 상당 부분 과학과 기술들이 대체를 해오고 있는 시점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엔트로포신이라든가 코로나 등등에 대한 인류의 위기를 인간들이 과학 기술이라는 이제 절대절명의 어떤 하나의 키워드로 우리가 이제 무기를 갖고서 대응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저거 뭐 같으시죠? 예, 블랙홀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빛조차 빨아들이는 블랙홀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6개 대륙에 8개 전파망 환경을 설치를 해서 수백만 광년 떨어진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거리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저 블랙홀을 인간이 찍어서 저렇게 사건의 지평선조차 명확하게 표현된 반지꼬리 형태로 빛이 마지막으로 빨려 들어가는 저 지점을 저렇게 우리가 인터스텔라에서나 봤던 모습들을 그대로 재현을 해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인간이 해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 과학기술진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왼쪽 아래 보시면 유전자를 뭔가 떼어내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하죠. 사람이 죽는 방법이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좀 애매한데 3가지 정도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물리적인 사고를 당해서 어떤 혈액이라든가 장기가 파손돼서 죽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하나는 코로나라든가 메르스 같은 외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을 해서 면역체계 이상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죽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유전병, 우리 몸에 갖고 있는 DNA 복제 에러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이죠. 암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다 유전에 대한 관련된 병들인데요. 저 DNA를 이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그러니까 잘못된 DNA를 컨트롤 X 하는 것처럼 떼어내고 컨트롤 V 하는 것처럼 건강한 유전자 부위로 교체를 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싸졌고 보편화되고 있는 그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난치병, 불치병 같은 이 헬스케어 기술, 건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전적인 질환만큼은 이제는 인간의 해법을 이제 제시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통달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수준, 그 정확도도 매우 높아졌고요. 그래서 저 기술들이 그래서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했고 앞으로 이제 우리의 그러니까 일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일상 병원에서 활용이 될 그 날을 지금 기다리는 상태가 됐고요. 가운데 위에 보시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 존 크레이그 벤터라는 박사가 올해 그 3월달 셀즈에 발표한 저분은 심지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인공 세포막에 인공적으로 만든 DNA를 집어넣어서 저렇게 DNA가 스스로 이제 복제를 하는 말 그대로 생명 활동을 하는 형태로 생명을 창조를 해낸 모습들도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전대미문의 백신이 등장을 했을 때 그 백신을 이제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을 만드는 이제 세계 각국의 지금 백신 프로젝트 상황들을 보시면 정말 놀랍죠. 보통 임상시험 10년 이상 이렇게 가야 되는 이 백신 단계에서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mRNA 백신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백신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안정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향유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시점들을 맞이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나로 이제 써 알렸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스페이스X, 나사 등등을 통해서
본격적인 이제 우주 개막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 이제 거대 부호들이 이제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제프 베조스 등등에 대한 거대 부호들이 글쎄 오프라인에서 지구에서 벌어지는 비즈니스에는 성이 안 차는 이제 우주에까지 그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가, 공공, 국영 어떤 기관들의 어떤 전유미로 생각했었던 우주 개척에 대한 부분들을 민간 회사들이 이제 그 역량을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화성 탐사, 화성에 인간이 정착해서 테라포밍, 화성의 기후들을 인간이 살기 적합한 기후를 만들어서 제2의 지구를 꿈꾸는 지금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뭐 드래곤 유인 우주선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드디어 인간을 화성에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 그 작업들이 뭐 빠르면 올해 아니면 이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시작될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금년 초에는 나사에서 이제 퍼서비어런스호를 이제 화성에 착륙을 시켜서 지금 탐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인간이 또 해냈죠. 거기서 이제 드론 같은 비행체들을 띄웠는데, 인간이 2차 산업혁명 즈음에서 하늘을 접수한,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하늘을 접수해서 이제 인간이 비행기를 타고 공중을 다닐 수 있는 지가 근 100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제는 인간이 전혀 다른 외계 행성에 가서 거기서 비행체를 띄우는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만약에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으면 그 자체가 UFO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현상까지 이제 목도를 우리가 하고 있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뭐 인공지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 이제는 과학자들이 글쎄 인공지능이 계속 이런 모양이 맞는 건가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또 들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 딥러닝을 시키고 거대 빅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CPU는 이제 말고 GPU 같은 이제 거대 그래픽 카드 연산 처리 장치를 병렬로 연결해서 거대한 컴퓨팅 센터를 만들어 놓고 전기를 무지막지하게 뽑아 쓰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우리가 흔히 AI라고 부르는 이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진 전기를 영원히 우리가 쓰고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 과학자들이 양자 세계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해서 양자 컴퓨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세계, 미시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이 중첩의 원리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0과 1이 동시에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트 단위에서는 0과 1, 0 아니면 1 이런 식으로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우리가 그래픽상으로 그래픽도 보고 영상도 보고 이제 하는 건데, 양자 세계로 가면 00, 01, 10, 11 이런 것들이 동시에 표현이 가능해서 이해 자정으로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컴퓨팅 파워를 갖게 되고, 저렇게 좀 되면 전기를 쓰지 않아도 되는 형태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우리가 컴퓨터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형태로 진화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겠고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사람의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심어 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 역시 괴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열심히 또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 뉴럴링크라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머릿속에 뉴런과 뉴런 사이의 시냅스산의 전기 신호로 인해서 우리가 근육의 전기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혀와 입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리를 내고 이제 서로 언어로라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근데 그 뉴런과 뉴런 사이에 미세한 전극칩을 심어서 그 전기 신호를 도감청을 한 다음에 멀리 있는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에 명령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원거리에서 사람이 이제 텔레파시 같은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임상실험, 동물 실험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는 페이스북에서 이제 메타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페이스북이 진정한 이제 메타버스 세계로의 어떤 세계 플랫폼 지배, 정복을 위한 형태로 다양하게 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후단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지금 신의 능력에 접근할 정도까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다음 산업혁명은 그럼 어느 쪽에서 올 것 같으냐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다음 5차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거지 세계, 거지 관점에서는 우주 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몸, 세포, 그다음 DNA 이런 쪽으로 해서 노화라든가 죽음에 대한 어떤 방지, 그다음에 생명 창조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부분들은 무엇일까라고 하면요. 일단 로봇을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디지털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 리얼월드와 가상 버추얼 월드를 이어주는 유일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로봇이라는 어떤 실체화된
자동화 기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한동안 계속 발전을 하리라고 보고요. 최근에 뭐 로봇 카페 가시면 이제 로봇 바리스타가 사람이 없이 무인 매장에서 이제 차도 따라주고, 미국의 뭐 아마존고 같은 이제 무인 매장에 이렇게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서 제가 이제 가서 어느 날 무인 편의점이죠. 거기 들어가서 커피포트에 물이 끓고 있었고요. 커피가 이렇게 끓고 있었고, 종이컵을 가져가서 제가 커피를 싹 따라가고 이제 코트에 싹 실험 삼아 감춰갖고 이렇게 나와봤더니 여지없이 30초 1분 뒤에 제 카드로 결제됐다는 메시지가 딱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숨길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로봇이 인간의 기존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형태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요. 아마 박물관에서도 더 큐레이터 로봇이라든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좀 시도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뭐 블록으로 위시되는 다양한 어떤 가상화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현금은 이제 사라지는 시대가 됐고, 현금은 그냥 디지털 숫자에 불과한 돈이라는 것은. 근데 그것들을 결과적으로 경제 활동들을 무난하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대체 대안 수단으로서 현금의 기능, 그 다음에 어떤 디지털 전자적인 기능들을 보완하는 화폐로서의 가치 같은 것들은 블록체인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무슨 디지털 튤립이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인정해 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화폐 기능, 그 다음에 경제활동의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라고 할까요? 가상화폐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기축통화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활동들이 이제 자명화, 사실화되는 것은 이제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놀지를 못하니까 모이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저렇게 우리가 흔히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새로운 가상화 세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학교, 원격 근무도 저렇게 메타버스로 요즘에 하는 것들이 많이 늘었고, 교육뿐만 아니라 놀이, 뭐 모임 같은 것들이 저렇게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뉴스 보도에서 많이 보셨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폴트나이트라는 게임 안에서, 게임이라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이렇게 게임에 들어가서 무슨 총싸움을 한다든가 뭐 레벨업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여기 뭐 총싸움하는 게임인데 여기 와서 저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BTS의 노래를 틀어놓고 같이 춤을 추면서 놀아요.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됐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유명 가수들이 여기에서 콘서트를 직접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BTS도 여기에서 뮤직비디오를 최초로 공개를 하기도 했고, 이제 게임 안에서 내가 어떤 콘서트장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대체하는 아바타를 통해서 그 안에서 뭐 콘서트를 한다든가 박물관을 이제 전시를 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진화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메타버스 세계는 다양하게 지금 분기 확장, 세계관들이 이제 확장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제 증강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이제 부르죠. 이게 뭔가 믹스된 세계인데요. 저런 세계가 되려면은 우리가 증강현실, AR 글라스 같은 안경을 써야 될 것이고요. 이 안경을 이제 온 딱 시키면 이제 모든 사물에 붙어 있는 어떤 메타 태그 같은 것들을 읽어드려서 저렇게 광고를 이제 뿌려준다던가 아니면 정보를 이렇게 준다던가 하는, 저렇게 근데 복잡한 세계에서 사실 수 있겠으세요? 어쨌든 저런 형태를 지금 이제 AR 글라스가 현실 세계를 매핑해 갖고 그 가상 세계를 동시에 정보를 표현하는 형태로 지금 증강현실이 지금 바뀌고 있는, 실험되고 있는 형태가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요즘은 뭐 제페토 같은 형태에서 이제 걸그룹이 저기에서 뮤직비디오를 발표도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저렇게 춤도 추고 저것들을 캡처를 하거나 이렇게 해갖고 이제 웹드라마들 만들기도 하고, 뭐 요즘 아이들이 컨텐츠 만드는 능력들이 너무 훌륭해져서 저렇게 이제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부캐 아바타를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요. 네, 왼쪽 밑에는 페이스북,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진출하기 위한 페이스북에 저기는 팔찌죠. 팔찌에다가 인간의 뇌신경이라든가 이제 신경에서 흐르는 여러 가지 전기 신호를 팔찌에다가 모으고
이 사람 지금 아무것도 안 꼈지만 이제 AR 렌즈라든가 아니면 글라스를 끼고서 이제 다양한 우리가 이제 허공 세계에서 홀로그램 같은 이제 다양한 어떤 디스플레이라든가 어떤 인터랙션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저런 작업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최근 오큘러스 아시죠? 이렇게 VR 도구인데 상당히 그것도 한번 써보면 놀랍죠. 근데 그것들을 점차적으로 소형화되고 안경 형태로 이제 같이 중첩되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디바이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 머리 위에 이제 여러분들만의 어떤 카카오톡 프로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정보가 이렇게 띌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이제 표현 같은 걸 가능해지겠죠. 오른쪽 밑에는 이제 뭐 미러월드라고 해서 공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 저런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구현이 돼 있고 실제 공장은 저쪽 베트남에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저 공정 그대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특정 찝어서 문제를 파악하고 에러를 고치고 생산 효율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제 모듈화를 바꿔보기도 하고 하는 형태로 저런 실제 공장과 가상 공장을 이렇게 하나로 이제 우리가 거울 세계 보는 것처럼 하는 형태로 또 계속 발전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데이터 등등이 과거보다 많이 더 많아지고 확장이 돼서 지금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신세계를 또 하나의 2.0 형태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1차, 2차, 3차가 있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음 중 뭐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배우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건 정말 잘못된 학습법이고 논리인 것 같고 어쨌든 그 1차 산업혁명이 있으려면 무슨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데 뭔가 뒤집어 엎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니고요. 아마 역사 충분히 좋아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분명히 그만한 시대적인 논리와 연유가 분명히 있었죠. 점차적으로 시대가 발전을 해서 어느 순간을 우리가 맞이를 한 것이지 묵자르듯이 지금부터 1차, 지금부터 2차 이런 식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차가 오기까지 그러면 혁명적인 순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유발 하락의 사피엔스라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절멸을 시키고 지구의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언어를 만들어서 인지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집단지성이 발휘한 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언어의 기능으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저쪽에 사자가 있으니까 숨어라는 기능이라거나 아니면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짓말의 시초라고 할까요? 그래서 신이라는 어떤 존재, 절대신의 존재를 만들어냈고 그 존재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 체계를 만들어서 이제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이 통일된 조직의 힘을 구현할 수 있는 사피엔스의 능력 덕분에 지금 우리는 그 후손으로서 지금 지구에 이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가 좀 발전하고 나면은 인류는 이제 더 이상 채집과 수렵을 하지 않아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제 농경에 대한 기술을 일으킨 농업혁명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정착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번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세계 4대 문명, 비옥한 토지에서 점차적으로 인간이 많이 번성을 해서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그 문화로서 꽃피운 다양한 과학기술들이 또 발현을 할 수 있게 된 어떤 그 시초를 맞이하기도 했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 순간으로 오면 그 전까지는 뭐 종교 중심의 세계, 뭐 다 왕과 귀족 중심의 세계였다면 구텐베르크가 뭐 성경을 인쇄해서 전파시키고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지식들을 이렇게 인쇄술을 통해서 전파함으로써 서민이 스마트해지는 시기를 갖고 왔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 영국에서 이제 발현된 뭐 명예혁명이라든가 청교도혁명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시민 중심의 정치 체계, 뭐 공화정 같은 뭐 공화정이라고 하면 같이 공동으로 정치해야 된다, 뭐 입헌군주제, 왕이 있더라도 헌법에 기초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등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 체계를 가져온 그 시초가 또 됐죠. 그리고 시기가 이렇게 좀 더 흘러다 보면 이제 대항해 시대, 뭐 다분히 서양적인 관점이죠. 그들은 뭐 항해하고 개척했을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었던 국가들은 뭐 침탈을 받게 되는 뭐 그 양면성이 있는 시기였는데 어쨌든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뭐 이제 인도에 있었던 후추라든가 면화라든가 등등의 다양한 이제 오리엔탈리즘을 가진 물건들이 서양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됐고요. 젠트리 계층 아니면은 부르주아 계층이라고 할까요? 이 새로운 이제 자본가 계층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이 동아시아라든가 인도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통해서 돈을
어떤 그런 요량으로 해서 과학자라든가 기술자들을 고안시켜갖고 좀 더 많은 기계 생산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시기를 이제 가져왔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비롯된 산업혁명이 그렇게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당장 영국에서 이제 들여오는 그 면화. 유럽의 영국인들은 면화가 나지 않으니까 그 동물의 털로 된 모직물을 입고 질기고 뭐 습하고 통기성도 안 좋고 했던 옷들을 입고 살았었죠. 근데 인도에서 들여온 이 모카솜에서 만든 면으로 된 드레스라든가 그걸 입어본 당시 영국 귀족 상류층의 여성층 중심으로 해서 무슨 이게 하나의 정말 거대 트렌드를 이룬 듯한 유행을 이뤘다고 하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그 면으로 된 옷을 사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 이제 젠트리 계층을 통해서 더 많은 모카솜들을 인도를 통해서 가져왔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옷을 만들어내야 됐기 때문에 당시 이제 간의 숭업에서 이제 만족하지 못했었던 자본가 계층들이 더 많은 기계들을 고안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방적기, 방직기 같은 기계가 만들어졌고, 그걸 통해서 증기기관과 당시 이제 결부가 됨으로써 자동화되면서 이제 공장 중심의 세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우리가 흔히 부르는 1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부르는 시기가 도래했고요. 뭐 2차 산업혁명은 어느 날 그냥 뚝 하고 생긴 게 아니라 영국의 발전상과 대비되는 형태, 후발주자들의 어떤 발전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2차 버전 2라는 걸 붙였다는 게 정설이고요.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제 미국과 독일이 되겠죠. 중화공업이라든가 자동차 공업 중심으로 발전된 당시 세계, 그다음에 전기라든가 뭐 기관총 뭐 등등. 2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마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과 결부되는 시점이기도 해서 다양한 어떤 군사 무기라든가 뭐 이런 쪽에 대한 개발들이 상당히 이제 많았다. 라이트 형제도 이때 만들어졌고요. 비행기도 등등에 대한 것들과 이제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전의 시기를 맞이했고, 그 냉전 이제 3차 세계대전 제 세 번째 라운드를 위해서 이제 미국과 구소를 중심으로 이제 열심히 군사 기술에 대한 개발들이 한창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국 중심으로 어떤 특정 커맨드 센터가 파괴가 됐을 때 동일한 작전 능력을 수행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같은 시스템들을 고안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거를 실험 삼아서 당시에 스탠퍼드라든가 UCLA, 유타 대학교 등등 4개 대학교를 연결시켜서 논문도 보내보고 뭐 텍스트도 보내보고 한 게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네트워크의 시초가 됐고, 불과 10년도 안 되는 시기 동안 미 전역 대륙의 대학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됐죠. 그래서 그걸 본 유럽의 물리학자들이 그 네트워크 시스템들을 가져와서 이제 유럽에서 쓰려고 했는데, 당시 물리학자들이 보는 이 정보통신의 세계가 너무 어려워서 이것들을 눈에 보이기 쉽게 만든 것들이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이제 공통 프로토콜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HTML 등등, 그래서 눈에 보이는 다양한 그래픽화, 그 다음에 링크 시스템, 하이퍼링크 뭐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웹에 표현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이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보화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학자들마다 그 가치가 다 달라요. 왼쪽에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공유경제 주창자의 유명한 경제학자시죠. 이분은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에서 아직도 우리는 그 정보화혁명 원저리에 있다라고 주장하시기도 하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뭐 에릭빈 룰프슨 교수가 공조한 제2기계시대라는 책을 보면 제1기계는 여기 보시다시피 증기기관, 그다음 제2기계는 컴퓨터, 이렇게 크게 세계의 어떤 과학 패러다임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왼쪽 아래는 세계경제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바그 의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꺼내서 지금 우리도 직역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유발 하레리 같은 역사학자들은 이 패러다임을 거대사, 빅히스토리 관점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지혁명, 농업혁명, 그다음에 과학기술혁명 시리즈, 이렇게 인류사를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씩 출장길에 들고 다니는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아마 무려 1980년대에 쓰여진 저 책을 아직도 저는 되게 흥미있게 보고 있는데, 아직도 저게 제시된 개념들이 다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빅브라더라는 개념들도 저기서 나오고요. 그다음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도 저기서 나오는데, 아직 완벽하게 전체가 다 구현이 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제3의 물결이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소사이어티 5.0이라고 그래갖고 세계 구분을 5단계로 저렇게 해놨죠. 그래서 저게 맞는 정책들을 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어떤 키워드라든가 이런 거에 매몰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누구는 혹자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고 뭐 4차 산업혁명, 5차 누군 얘기해도 좋다. 다만 개인의 철학과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기인해서 해석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들마다 바라보는 개념들도 다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실리콘밸리 팡이라고 해서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뭐 넷플릭스 등등 해서 세계 인구의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가진 거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열심히 밀어주는 다분히 자본주의적 관점의 어떤 미국적인 경제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무서운 이제 중국이 또 자리 잡고 있죠. 중국은 5년마다 선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 독재 국가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그 충성도라고 할까요? 친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거부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아무리 되게 어떤 급진적인 어떤 정책들을 내놓아도 저기는 일사불란하게 이제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국토에 신호등, 그 다음에 버스에 CCTV를 다 달아도 전 국민의 안면인식을 다 촬영을 해도 개인정보 위반이라고 이제 불평을 하시는 국민들도 별로 없고 이미 전 국민에 대한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이미 다 맞춰놨고요. 그렇게 심지어는 유전자 조작을 한 아이도 출산을 시켜버렸죠. 그 세계의 생명윤리에 위배되는 비난을 받고도 유전자 크리스퍼 아이 기술을 활용해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이를 출산을 시켰습니다. 그 아이가 뭐 슈퍼베이비인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 아이를 이제 고쳐서 낳은 건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아무튼 저렇게 미국과 지금 대변되는 빅투 파워 경쟁을 하기 위한 유일한 국가로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독일, 영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같은 국가는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한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 사회, 더군다나 독거노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잘 돌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곳에 좀 방점이 많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에 대한 강국이다 보니까 로봇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돌볼 것인가에 대한 정책 같은 것들 좀 강점이 있는 국가. 각각 국가마다 좀 특징적인 같은 관점들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최초로 5G 약간 억지스러운 면은 있지 않았지만 발표를 했고요. 발표했는데 5G 그 서비스를 잘 누리시는 분들 별로 없죠. 여전히 느리고 어디 존 벗어나면은 4G로 바뀌고 할 텐데 이게 3사 통신사가 지금까지 쏟아부은 인프라 투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5GHz를 28GHz 서비스를 하기까지 지금 그 인프라 투자를 점진적으로 바꿔놔야 되는데 시간 문제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정말 빠른 5G 서비스를 어디서나 누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저희를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라든가 데이터 3법을 개정을 해서 여러분들 카카오 페이라든가 토스 같은 거 이렇게 써보시면은 이제 내 금융 정보를 이제 모두 모아서 오픈 뱅킹 시스템을 한 번에 보실 수도 있고 이제 개별 은행 창구를 가지 않으셔도 심지어 개별 은행 앱, 예를 들어 국민은행 앱에 직접 들어가시는 분들 요즘 많이 없으시죠. 토스나 그냥 카카오 같은 카카오뱅크 한번 쓰면 다 모여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개인정보 이제 금융정보법이 데이터 3법을 통과되면서 다양한 개인에 대한 금융정보 같은 것들이 이제 모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들이 각 분야마다 지금 이제 통합돼서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잘하고 있는 미래차라든가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주 주식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혈안이 투자가 돼갖고 지금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잘 선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한 여러 가지 노력들인데 재미없으니까 여기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요. 이제는 흩어져 있는 내 건강 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복지부랑 같이 해서 나의 건강기록 앱이라는 걸 출시를 했고요. 이게 어느 식으로 이제 움직이냐 하나 보시면 됩니다. 나의 건강기록 앱이 실행됩니다. 다음으로 나의 건강기록 앱 소개 페이지가 실행되며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디지털 원패스 아이디를 통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할 수 있으며 아이디가 없는 경우 하단에 디지털 원패스 회원가입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시 약관 동의 후 사용자가 조회하고자 하는 의료기록 연계 항목 동의를 선택합니다. 메인 화면에 들어오면
주민번호 인증 후 앞서 연계 동의한 의료 기록들을 메인에서 요약하여 볼 수 있습니다. 메인 상단에서 투약 정보 메뉴 선택 시 안내사항 확인 후 상단에서 선택된 기간 내에 나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선택하여 하단 버튼을 눌러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진료 예, 시간 관계상 그 앱에 그 스마트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갖고 설치해 보시면 상당히 와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요. 혹시 그 편찮으신 부모님 있으신 분들은요, 부모님한테 꼭 이거 설치를 해주시면은 어디 병원 가실 때 이렇게 한 번에 투약 이력이라든가 진료 이력이라든가 뭐 접종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평원이라는 건강보험 공단의 데이터를 저희가 다 모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보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고도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공 서비스에서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처음에 마스크 우리 쓰라고 했는데 마스크를 안 파니까 공적 마스크 이제 오픈하면서 당시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신평원에 있는 마스크 데이터를 오픈을 해갖고 민간한테 마스크 알림이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어느 약국이 몇 장 나왔는지 했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나 네이버랑 저희가 협력을 해서 뭐 내 주변에 이제 백신, 자녀 백신 알림이라든가 백신 예약이라든가 뭐 그게 좀 발전해서 국민 비서라든가 심지어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때도 세계 유례 없죠. 옛날 같았으면 이 서류 찾으면서 해당자 되지 않는 자가 구분하는 뭐 하세월이 걸렸을 텐데 이제는 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데이터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국민 지원금을 신청하자마자 바로 구분해서 받으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까지 세계 어떤 최초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8명의 사람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실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누군지 같이 한번 맞춰보시죠. Look at these people. They look like ordinary humans, right? Well, what if I told you that they're computer-generated images, graphics, models that are animated by an algorithm? Welcome to the future. They weren't kidding when they said Neon is an artificial human. These Neon promo, but I don't think these videos are just people being filmed by cameras. That wouldn't make any sense, because what would this have to do with artificial humans, right? And generate photorealistic people with convincing emotions in real time and be responsive, as they call it, with this much accuracy in character details, facial expressions, body movements, and possibly voice tones, then Neon is truly the next big thing that will change everything. It can literally be anything and create anyone. It can be your news reporter, your doctor, your human development coach, your fitness trainer, your flight attendant, your personal assistant, your friend or girlfriend. The possibilities are limited. 네, 이렇게 8분 보셨는데요. 여기 선생님 어느 게 사람 같으세요? 진짜? 네. 사실 실제는 저기 뉴스 리포터가 실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랑 가짜랑 찾는 게 무의미합니다. 똑같이 보이니까. 자, 저게 삼성전자의 네온 프로젝트라고 해서 2020년도 작년에 CES에 출품됐었던 이제 기술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세크레터리, 나의 비서 역할로서의 어떤 정보 제공 형태로서 서포터 역할로서의 우리가 인공지능을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인공인간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나의 감정까지도 교류를 할 수 있는 형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앱스토어에서 우리가 앱 다운받는 것처럼 의사를 다운받거나 아니면 저 헬스 트레이너를 다운받거나 해서 같이 뭔가 인터랙티브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심할 때 아니면 친구를 불러서 내가 외롭거나 힘들 때 감정 표현을 한다든가 같은 것들 그런 쪽으로 진화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조금에 대한 기술 발전은 더 필요합니다. 이제 30프레임 이상의 고해상도로 이제 만들어진 그 영상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5G 기반 이상의 속도로 클라우드에서 여러분의 디바이스까지 가는 이제 전송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디바이스가 4K를 넘어서 한 8K 정도까지 지원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있어야 저 것들이 진짜처럼 우리가 동화돼서 이제 보이겠죠. 자, 그런데 점차적으로 저런 기술들은 지금 더 지금 놀라울 정도로 이제 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는 누구나 여러분들 누구나 저런 대시보드 같은 걸 조작해서 세상에 어떤 얼굴들을 직접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것들을 나이를 어린아이로 할까, 뭐 많게 할까, 뭐 눈을 어떤 모양으로 할까 이렇게 해서 누구나 이제는 복잡한 코딩이라든가 개발 없이 누구나 저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여러분들의 여성 얼굴은요, 제가 직접 만든, 1분도 안 걸려서 만든, 제가 개인적으로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형태의 데이터들을 활용해갖고 제가 직접 만든 저만의 얼굴입니다. 예, 어떠신가요? 아쉽게도 동양인 데이터가 없어갖고 저렇게 서양 무슨 이제 모델 형태의 어떤 얼굴들이 쭉 나왔는데, 자, 여기서 가운데 얼굴 하나 주목해 주시고요. 저 가운데 얼굴을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만 쓸 수 있는 이제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저만에 대한 얼굴이고요. 여기에 생명을 한번 불어넣어 볼게요. 자,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1분, 2분도 안 걸렸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저 사진 데이터가 상당히 많은 그 각도에서 이렇게 찍은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고, 그것들을 이제 학습을 해서 제대로 이제 페이스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할 텐데, 간단히 이제 앱을 통해서도 이제 페이스가 바로 이제 얼굴을 바꿔갖고 저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요즘 아이들은 이제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하죠. 또 놀랄만한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제는 적은량의 데이터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생성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네, 전직 대통령들의 사진 한 장만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저렇게 움직이게 만든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네, 그리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하실 텐데, 아무튼 저런 것들도 가능하다. 당신이 근데 신한 이제 라이프를 이런 만나면 시대가 됐습니다. 새롭고도 놀라운 라이프의 시작. 라이프의 놀라움을 더하다. 신한 라이프. 이 광고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죠. 와, 신한그룹 같은 굴지의 회사에서 연예인을 뭐 아주 탑 티어에 있는 연예인들을 써야 될 텐데 저렇게 신인을 썼네 라고 하면서 되게 의아해했는데, 얼마 후에 밝혀졌죠. 이제 로지라고 하는 가상인간이었습니다. 이제 가상인간은 연예인의 어떤 그 리스크, 인간 연예인의 리스크가 없죠. 어떤 사생활 터질 염려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촬영장에 늦을 염려도 없고, 이 가상인간 365일 활동, 24시간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 이제 가상인간들을 각 회사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브랜딩을 해갖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뭐 인플루언서 활동을 한다든가 광고에 출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드라마에 출연을 한다든가 저렇게 하면서 연예인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고, 앞으로 그 시장이 유망한 형태로 이제 가상인간이 이제 활동을 하고 되는 거죠. 자, 근데 저렇게 어떤 특정 기업의 실험실에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저렇게 가상인간을 만들어서 저렇게 CF라든가 이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더 놀라운 일들도 벌어졌죠. The weather outside's changing. The leaves are buried under 6 inches of ice. The radio is playing iron and wine. This is a new dimension. This is a life that we're losing track of time. I'm holding nothing. 자, 이 친구는 그 가상 인플루언서, AI 인플루언서 유튜버라고 불리는 로이죠, 로이. 루이. 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까 그 로지 신한그룹에서 보이는 것보다 좀 더 자연스럽죠. 저 친구는 여기 목 아래까지는 실제 사람이고요. 이 얼굴만 AI로 바꾼 거예요. 자,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유튜브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버추얼 유튜버 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사람이 맞나? 물어봤습니다. 네, 사람입니다. 머리카락, 목까지도 실제 사람이고요. 여기 얼굴만 이제 AI가 새롭게 합성해낸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목을 돌려봐라. 100만 뷰 확정이다. 이런 질문이 있던데요. 세상 누구라도 목이 돌아가면 100만 뷰가 확정이지 않을까요?
저는 얼굴만 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하는 얼굴로 고르신 건가요? 저는 좀 쌍꺼풀이 없고 코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쌍꺼풀을 좀 진하게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코를 좀 더 높게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제 얼굴이 아닌 새로운 얼굴을 달고 이제 노래를 하거나 매체에 등장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그 무게감이 훨씬 줄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오랫동안 가수 지망생이었던 루이 본케는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와 외모 강박의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부캐 루이를 네, 저 친구가 보신 것처럼 가수 지망생이었죠. 그런데 이제 저걸 만든 저희 대표님을 모셔갖고 저희가 저 사차위에서도 이제 회의를 했는데 기획사한테 이제 그런 소리를 들었대요. 가수할 상이 아닌데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가수 걸그룹 선발해서 이제 떨어지고 이제 너무 힘들어하다가 이제 이 대표님을 만나갖고 우리 얼굴만 그럼 바꿔서 활동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유튜브 상에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는 이제 루이라는 부캐를 탄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저 친구의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대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인데 실제 자연인은 이제 연예인 같지 않은 자연인의 삶을 자유롭게 살고 어디를 돌아다녀도 되고, 저기 안에서는 이제 어차피 촬영을 하고 나면 AI로 여기만 바꾸면 되니까 정말 그 부담 없이 노래를 열심히 할 수 있고 하는 형태로 저렇게 이제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서비스가 이제 곧 개인화 서비스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는 내년쯤 되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얼굴을 분양받는다고 표현을 하시던데, 마음에 드는 얼굴들을 이제 소에게 결제를 하고 얼굴을 분양을 받아서 영상을 이렇게 찍고 영상을 나중에 유튜브에 이제 올리실 때 저 얼굴을 이제 합성하는 그 기술을 해서 합성을 한 다음에 유튜브에서는 이제 전혀 다른 형태의 부캐로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 공무원들 이게 뭐 이제 겸직 금지 위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회사에서 누가 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끼를 펼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제 저런 게 이제 현실화가 되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AI 얼굴 교체해서 노래 열심히 유튜브에서 하셔도 되고, 뭐 유튜브 버가 뭐 먹방 하셔도 되고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하겠죠. 근데 분명히 이런 말씀 이면에는 지금 엄청난 위험이 또 있는 거죠. 딥페이크라고 해서 어떤 개인의 어떤 가면을 쓰고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거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그 사생활을 들춰내갖고 뭐 한다던가 등등에 대한 것들이 저 AI 뒤에 숨어서 이제 하는 그런 우리가 위험한 역부작용 같은 것들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윤리적인 부분들도 지금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 법적인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나면 아마 재미있는 어떤 하나의 트렌드로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정말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흑백 사진은 제가 직접 AI를 통해서 컬러로 복원을 해본 거고요. 왼쪽 위에 보이는 사진은 정확히 딱 100년 전쯤 되는 스페인 독감 때, 그때 저기 보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웨어 마스크 고 투 제일, 마스크 안 쓰려면 감옥에 나가 이렇게 하고 캠페인을 당시에도 하는 모습입니다. 그거를 이제 흑백 사진을 AI를 보고서 빛의 조도라든가 뭐 풍경 같은 것들을 네가 학습한 대로 해서 컬러로 복원해봐라고 해서 진짜 최근에 있는 것 같은 사진으로 이렇게 복원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뭐 과학계 어벤져스 군단이가 물론 뭐 아인슈타인, 퀴리 부인, 뭐 보어 등등 이렇게 노벨 수상자들이 이렇게 쫙 모여 있는 저 사진 또 이렇게 컬러로 복원을 해본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안중근 의사의 저 흑백 사진을 어떤 네티즌이 AI를 시켜갖고 컬러 복원을 했더니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그 안중근 의사의 수염 부분이 이렇게 뭔가 핏자국처럼 보이고 뭔가 상처처럼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위 여부, 물론 팩트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당시에 저게 일본 분들의 어떤 고문 흔적이었을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게 단순히 그냥 수염이 아니라 저쪽에 부어서 지금 이렇게 핏자국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의 대두가 되고 했죠. 그래서 AI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 사료들을 컬러 복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확대시킨다든가 해서 우리가 몰랐던, 지금까지 이렇게 눈으로만 봐서 이렇게 보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새롭게 우리가 재해석을 할 수 있는 툴로서 이런 기술들이 활용될 수도 있겠구나. 지금 민속박물관에 여러 가지 뭐 전시품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툴을 활용해서 우리가 다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면들을 볼 수 있는 것들도 발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제가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이제 우리나라 위인들 3명의 사진을 갖고 왔는데 얼굴 잘 기억해 주시고 제가 뮤지컬 명성황후 중에 한 곡 같이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누시죠. 네, 이렇게 국뽕에 차오르는 컨텐츠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어제 대충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했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죠. 좀 전에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수염을 이렇게 AI로 재해석을 해본 것 같이 우리가 사진 속에 박제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AI를 통해서 짧지만 저렇게 애니메이션을 해갖고 가운데 보시면 윤봉길 의사의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익살스럽고 개구쟁이 같은 저런 순박한 저런 미소를 이제 띄우는 저런 얼굴을 보면 실제 저랬을 수도 있겠구나. 유관순 열사의 당시 고문으로 이렇게 좀 부어있는 얼굴인데 뭐 AI를 통해서 최근에는 원래 얼굴까지 이렇게 만들어낸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저렇게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저런 표정을 지었을 것이고 저런 미소를 지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도 이거 누구나 다 이제 제가 다 만든 거니까 이제는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해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의 당시 일제 항쟁을 위해서 썼던 그 사건 현장을 저렇게 AI를 통한 안중근 의사가 화면에서 직접 설명을 해준다던가 뭐 저런 컨텐츠를 우리 박물관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실감 공감이 이렇게 체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런 기술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교육적인 면에서도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인데 이런 시간 관계상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날 AI를 활용해서 제가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자고 해서 그냥 이걸 만든 음악을 하드디스크에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작권위원회에 들어서 저작권을 신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지나서 저한테 저작권이 나왔고요. 제가 당시에 세월호를 다룬 그날 바다라는 영화를 보고 와서 멜랑콜리에서 AI한테 음악 만들어봐. 어떤 풍으로, 뭐 시간은 얼마나 이렇게 갖고 만들었더니 저만의 음악을 mp3 파일이 있었는데 그걸 갖고 저작권을 신청을 해봤더니 순수 음악, 작곡 이렇게 카테고리상으로 한 거예요.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일단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AI가 앞으로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할 거란 말이죠. 저작권이라는 거는 가장 강력한 권리 중에 하나죠. 만대 시점부터 4, 5, 70년까지 보장되는 가장 강력한 무형의 권리인데, 자, 그러면 AI가 지금 무작정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과연 인간의 고유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저작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갑론을박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법제화가 안 통하는 시절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법학자들이 열심히 지금 저작권법에 대한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AI 툴을 활용한 본체가 저니까 어쨌든 저한테 저작권이 주는 건 맞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보기로 했죠. 어떤 기획사를 찾아갖고 제 음악을 퍼블리싱하고 싶은데 해주시겠어요? 했더니 저는 어느 순간 뮤지션이 돼 있었습니다. 프로 뮤지션. 이제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시거나 저 곡의 이름을 치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여러분들 저의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으시고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 네이버, 멜론, 여기저기 다 프로 뮤지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 어느 날 저작권료를 받으라고 안내 메일이 와요. 이렇게 들어봤더니 저작권료가 쌓여 있어요. 랜덤으로 걸린 거죠. 저는 홍보를 한 적이 없는데 랜덤으로 이렇게 음악 플레이어 틀어놓으신 전 세계에 뻗어 있는 분들이 제 음악이 랜덤으로 걸려갖고 들으셨겠죠. 근데 들으는 순간만으로 저한테 저작권료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 건데 아무튼 저 저작권료를 좋은데 기부해서 이제 인증샷을 찍는 걸로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AI 시대에서는 AI를 활용해서 뮤지션도 될 수 있고 음악가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벌써 저는 음반을 4개나 낸 중견 프로 뮤지션이 됐습니다. 다 AI랑 협업을 한 것이고요. 저작권과 문제 없이 제가 후반 작업을 또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다 어느 순간. 자, 이번엔 그림인데요. 그 세 가지 그림을 보시고 만약에 내가 어느 미술품 경매장에 돈이 10억이 있다. 10억을 다 쓸 거야. 오늘 플렉스 할 거야. 라고 이제 가셔서 저 세 가지 그림을 보고 어디에 딱 정했어. 최종까지 정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어디에 내가 10억을 다 플렉스 할 것인가. 이렇게 딱 하시면 저기 계신 우리 여자 선생님 까만 마스크 쓰고 계신 앞줄에 어느 그림에 10억을 플렉스 하시겠습니까? 미술품 뭐 오래 고민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느낌으로. 2번이요? 예, 훌륭하십니다. 뭐 보통 그러면요, 저렇게 1번, 3번 많이 택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돈을 하나도 못 벌었네요. 예. 1번, 3번은 제 그림이고요. 2번이 정말 실제 경매장에서 팔린 윌리엄 쿠닝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3,6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실제 경매품이고 1번, 3번은 진짜 제 그림입니다. 뉴욕 47번가 거리에서 제가 실제 사진을 찍어서 AI한테 이걸 렘브란트 아니면 고흐의 화풍으로 바꿔봐 라고 해갖고 저렇게 아주 동화 같은 당시 이제 눈이 오는 거리였는데 저 눈을 공중에 문이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너무 이쁘게 만들어져 갖고 저거 갖고 있고, 하나는 바티칸 이탈리아 성당에 가서 그 성모마리 미켈란젤로의 저 피에타상, 누구나 보면 눈물을 흘린다는 저 피에타상을 보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역시 뭐 렘브란트의 어떤 화풍으로 만들어서 이 알록달록하게 피에타라는 작품을 이렇게 갖고 있었죠. 그냥 갖고 있으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저걸 제가 어느 날 저런 그림들을 그 캔버스화로 인쇄를 해서 저희 집에 실제 장식을 해놓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액자에 이렇게 끼워갖고 주변에 의미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선물도 드렸더니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저만의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기본 소스가 저 거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의미 있는 그림이나 아니면 사진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유명화가의 화풍으로 바꿔서 요즘에는 픽셀을 아무리 늘려도 깨지지 않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집에 뭐 거실의 전면에 거대한 그림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한히 복제를 해서 의미 있는 분한테 액자 선물을 해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쯤 해갖고 제가 의미 있는 주변 분들하고 같이 인사동 갤러리를 빌려서 AI와 협업한 저 미술품들을 전시를 해보고 싶었었어요.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년이 됐는데 언젠가는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컨셉 그림이 저기 합성한 그림인데 만약에 예정대로 됐으면 저의 저 그림을 보면 이렇게 주변에 지나가는 저렇게 엄마 손을 잡고 온 아이가 엄마 저거는 인간이랑 기계랑 같이 그렸대라고 하는 저 모습을 제가 꼭 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언젠가는 저걸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한번 갖고 있고요. 자, 이제는 저런 미술품 같은 것들이 이제는 그 NFT, 블록체인 시장으로 또 옮겨갔죠. 그 non-fungible 토큰이라고 이제 대체 불가 토큰.
블록체인상에 어떤 디지털 파일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것들은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형태, 블록체인 특성에 따라서 경제 시스템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NFT 시장이라고 하는 핫한 시장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어느 날 그 비플이라는 화가가 저렇게 5,000일 동안 만든 각각의 그 디지털 작품들을 하나로 이제 뭉쳐갖고 경매에 내놨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780억 원에 해당하는 형태로 팔렸기도 했고요. 일론 머스크의 여자친구로 유명한 저 그라임스라는 가수가 인터넷상에 저렇게 되게 허접한 그냥 짤이라고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저런 그림을 그냥 아기천사 같은 그림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뭐 70억 원, 65억 원 정도에 팔렸어요. NFT 시장에서. NFT 마켓에 들어가 보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작품들이 막 올라와서 막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방구 소리, MP3도 거래가 되고요. 그다음에 트위터를 처음 만든 사람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처음 날린 첫 트위터를 캡처하고 한 것도 여기 올려서 지금 경매가 되기도 하고, 유명 대통령의 연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경매가 되죠. 그래서 저도 질세라 여러분들한테 아까 보여드린 제 그림 둘을 NFT 시장에 제가 지금 경매 시장에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3.5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가치는 지금 1 이더리움이면 500만 원 정도 되니까 1,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그림들을 여러분 보고 계신 거고요. 예. 그래서 아무도 지금 안 팔리고 있어서 지금 문제인데 아무튼 저렇게 이제는 디지털 상에 갖고 있는 어떤 그림이라는 것, 어떤 작품이라는 것이 영상도 마찬가지겠고요, 소리도 마찬가지겠고 이게 그냥 단순 파일이 아니라 NFT 시장, 블록체인 시장으로 옮겨서 여러분들이 경매 시장에 올려보면은 이게 하나의 어떤 거래 상품이 될 수도 있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들을 지금 돈이 생기는 즉 이렇게 모으는 수집하고 있는 컬렉터들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은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이게 그냥 하나의 최근 2030 시대의 어떤 하나의 놀이문화라고 또 확대가 되었고 이 블록체인 시장, NFT 시장에서 또 하나의 바람을 몰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창작자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죠. 기존에서는 자기 그림을 만들고 그림을 팔면 이 그림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누구한테 얼마에 팔렸는지 기록이 안 남죠. 그렇기 때문에 돈 세탁이라든가 어떤 재벌들의 어떤 어떤 돈에 대한 이 축적 수단 이런 걸로 많이 향유가 됐는데 이 NFT 시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내 그림이 지금 어떤 사람들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다 장부가 보이죠. 이 공개성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예술 작품들을 하시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그다음에 거래 수단의 어떤 투명성으로서 이 NFT 시장, 블록체인 시장이 핫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 여러분들만의 사진들을 AI로 다양한 화가의 화풍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요.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구글에 들어가셔서 뒷드림이라고 치시면은 저런 사이트가 나오실 것이고 다양하게 AI가 여러분들의 그림을 되게 초현실적으로 되게 알록달록 바꿔주실 수 있는 툴도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VR. 이제 아버지가 알아야지. 하늘 보고 대화를 하거나 어떤 미친 여자가 하늘에 손을 들고 있을 저예요. 어땠어? 엄마. 엄마 나연이 보고 싶었어. 네, 작년 2월달에 전 국민을 오열하게 했었던 저 너를 만났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 1년 정도, 1년 반 정도의 시간의 흐름 동안에 당시 저렇게 부자연스러웠던 저 그래픽을 한 나연이와 그 다음에 저 엄마가 쓰고 있는 이제 둔탁한 이 VR 고글과 햅틱 모션 장갑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저 장비 디바이스들이 소형화가 됐고 굳이 저렇게 끼지 않아도 되죠. 그냥 AR 글라스 끼는 것만으로 현실 세계에서 만날 수가 있을 것이고 저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울었는데 감정이입이 그나마 좀 안 됐던 저 나연이에 대한 그래픽은 아까 여러 번 보였다시피 그 인공인간 네온 프로젝트라든가 루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제 AI가 더 그래픽이라는 게 사진화가 더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보고 싶은 사람들, 역사 속의 우리 가족들이라든가 아니면 역사 속의 위인들을 살려내는 것들이 앞으로는 되게 의미 있는 하나의 컨텐츠고 하나의 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분 정도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헬스케어의 영역인데요. 그 유발의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또 보시면 이제는 인간이 기아나 역병이나 전쟁, 코로나라는 건 예외로 하더라도 죽을 확률이 과거에 비해 현재에 낮아졌기 때문에 인간 이제 불면,
이제 안 죽으려고 하는 방법, 그다음에 행복,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을 더 오래 어떻게 컨트롤해서 유지해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그다음에 신성, 시대 능력에 접근하는 것을 탐할 것이다. 근데 그것들이 나노의학이라든가 재생의학 등등에 대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로서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요, 그 성경책 종교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셨겠지만 창세기 제네시스 6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 부패를 해서 이제 벌을 주려고 내 대홍수로 이제 흘려보낼 테니까 그 전에 노아야 그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를 구해라라고 했는데 당시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는 960살, 930살 막 이렇게 살던 인간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성경책에 저렇게 적혀 있어요. 이제 나는 너희랑 영원히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육체가 될 건데 너희는 어쨌든 120년만 살아. 뭐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현재 이 할머니께서 공식적으로 122살까지 사신 게 가장 오래 지금 사신 기록, 기네스북의 기록으로 되어 있고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인간은 어쨌든 120대의 벽을 아직은 넘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실현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다양한 헬스케어 기술 덕분인데요. 지금 크리스퍼 가이 기술만 설명드렸던 것도 있고, 우리 뇌, 알츠하이머에 대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왜 하지? 나는 누구지? 이렇게 하는 이 뇌신경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 연구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를 스캔하는 것들이 거의 이제 완벽에 가까워졌죠. 그래서 이제 생각이라는 것, 자아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근원 비밀을 이제 풀 수 있는 정도의 메커니즘을 이제 해결을 해나가고 있고요. 인공장기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왜 늙지? 늙을수록 주름이 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이런 게 텔로미어가 이제 짧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텔로미어 단백질을 어떻게 하면 오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개발. 그 다음에 뭐 생물학적으로 엄마가 둘이고 아빠가 하나인 세부모 아이도 출산이 됐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 검진이라 하면 지금까지 어떤 성적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현재 시점에 성적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하면 내가 앞으로 어떤 질병에 걸릴 것인지 알려주는 그런 정도의 그 미래 예측이 보다 더 정확해졌고 재미있어졌고요. 제 뒤에 저희 유전자 검사 결과도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IBM 왓슨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되게 히트쳤었던 거 있죠. 인공지능 의사라고 해서 저기 들어왔더니 환자가 이러죠. 인간 의사의 해법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AI 의사를 따르시겠습니까? 열의 여덟이 AI 의사야. 이렇게 왓슨의 해법을 택한 적도 있었죠. 그 다음에 사이보그 기술 좀 많이 좋아졌고, 구글에서는 지금 비밀리에 칼리코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 늙지 않는 벌거숭이 두더지쥐를 연구하고 있죠. 저 쥐는 암에 걸리지도 않고 나이도 안 들고 죽지도 않아요. 실제 개체한 한 개체, 처음 연구했던 한 개체가 지금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안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자면은 한 800살 정도까지 이제 사는 저 쥐를 연구해서 노화에 대한 비밀을 풀고자 하는 구글의 노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디지털 기술들이 너무 좋아져서요. 우리나라 루닛이라는 기업인데 맨 왼쪽 그림만, 흑백 그림만 보시면 어느 날 2016년도에 중소기업의 어떤 과장님이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오셨는데 어느 날 폐암이십니다.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왼쪽에 보시면 뭔가 하얗게 보이시죠? 근데 2015년의 흑백 그림, 14년의 그림을 보시면 아무리 명의라고 하는 인간이 이 판독을 해도 엑스레이 판독을 저 암 세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말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AI로 엑스레이를 촬영한 걸 AI로 판독만 해도 불과 3년 전에 16.7%의 폐암 확률이 있습니다라고 진단을 저렇게 해줍니다. 컬러풀하게. 저때 발견하셨으면 정말 그냥 짧은 어떤 비수술적 치료로 이렇게 넘어가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아무튼 저런 것들, 이런 기술들이 지금 병원으로 막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 또한 많이 이제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아프지는 말아야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유전자 검사가 우리나라 그동안은 해외에 비해서 이 규제 문이 너무 많이 닫혀 있어갖고 검사 항목이 많이 없었어요. 암 몇 개, 6종류밖에 안 됐는데, 규제 샌드박스로 이제 풀리면서 이제 다양한 그 컨텐츠들이 이제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고요. 주문을 하면 저렇게 키트가 오는데 저게 침만 뱉어갖고 보내면요, 한 2주 뒤에 여러분들의 결과를 다양하게 알려줍니다. 저는 해봤더니요, 제 검사나 결과인데 저는 대한민국인이 아니었어요. 한국인 유전자가 51%밖에 없는 짬뽕 인간이었고요. 일본인 27%, 중국인 18%, 심지어 몽골인 1.4%. 이거 보면서 저는 단군한 건 후회가 아니었구나. 주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예, 근데 한국인 평균 결과가 똑같습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단일 민족이라는 건 없죠. 코리안, 대한민국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전체주의 민족주의 관점이 옳은 건지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똑같은 전체 인류가 코스모폴리탄인 거죠. 아프리카 기원설이라는 말 있잖아요. 동아프리카 옛날에 동아프리카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기후 온난한 기후였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인류가 이제 발생을 해서 유럽 대륙을 건너서 중동 건너갖고 몽골 지나서 중국 지나서 우리나라 왔고 일본까지 건너가는 이 인류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따르고 있는 DNA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인류가 우리는 당군안검의 어떤 한민족 하나 이런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관점이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걸 해보면요. 저는 지금까지 레드와인을 써서 못 먹었거든요. 지금 한평생. 근데 왜 그런지 봤더니 저는 쓴맛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인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때문에 알게 됐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라이트한 와인을 추천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피노누아라는 와인을 직접 매장에 가서 사서 먹어봤더니 맛있어요. 레드와인이 이런 맛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나의 피부 노화 정도라든가 알코올 의존성 등등에 대한 내 몸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재미있는 여러 가지 소스로 알려줍니다. 값도 많이 싸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연인 간에 서로 간에 저 유전자 검사 키트를 하나씩 선물하는 게 하나의 데이트 문화가 되겠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저렇게 이제 내 몸을 이제 거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느 군에 속하고 내 몸의 특성은 뭔지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에 대한 종말이라는 책을 쓴 이제 하버드대학교의 싱클레어 박사 같은 분은 실제 노화 약을 만들고 연구하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저분은 노화라는 거는 극복해야 된다. 질병으로 인식을 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봐야지 우리가 극복할 수 없이 그냥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자연히 생기는 질병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노화라는 것은 국가가 치료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고요. 노화약을 실제 본인이 먹고 계시죠. 실제 본인이 스스로 임상시험을 하고 계시고 스테틴들을 먹고 있고 지금 거의 환갑에 다다른 나이가 됐는데 어떠세요? 피부 팽팽하죠. 젊은 상태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저 노화의 종말 그냥 닥터 싱클레어 박사의 어떤 강연 연설 때문에 지금 저 NMN이라든가 레스베라트롤, 피세틴, 퀘르세틴 같은 건강식품이 불티나게 팔린 그런 현상들도 있었죠. 저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NMN 같은 거 비싸죠. 하나에 한 달치가 5만 원씩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먹은 지 한 꽤 됐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 미토콘드리아 세포를 이렇게 전개해준다고 하는데 레스베라트롤도 먹고 있고 피세틴도 먹고 있고 저도 싱클레어 박사의 길을 따라서 걷고는 있는데 글쎄요. 체감하는 어떤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노화의 종말은 어쨌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저렇게 연구하고 계시고 상당 어떤 부분 전 세계 지금 학계가 주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을 계속 내고 있는 중이시죠.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됐죠.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짧은 시간에 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분야마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해법을 드린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100세까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때까지 대학 졸업하고 20대 졸업하고 80세 동안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20살 때 확립한 나의 교육적 가치관이 평생 유효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저는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평생 교육에 대한 중요성 같은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육은 이대로도 괜찮은가 국영수가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저출산 고령화 너무 심각하죠. 시골에 가면은 아이들 4명이 어떤 한 명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서 한국의 4명과 어떤 다국적 가정의 어떤 아이인 줄 알았더니 한국인이 1명이고 외국인이 4명이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 있을 정도로 지금 지방에서는 그 인구 고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불행 집을 못 갖게 하고 어쨌든 그 자산 격차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고 불공정에 대한 어떤 이슈들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 현상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국가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협파해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어쨌든 지금까지는 약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제 괜찮을 거야라고 이제 갖고 왔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해지고
그다음에 좀 기술적인 용어입니다만 GPT-3라고 해서 이제 이 어떤 자연어 처리 기술이 이제는 인간을 능가하는 정도로 AI가 말을 만들어내고 글을 쓰고 한단 말이죠. 이제 GPT-3 정도의 자연어 처리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면요, 종교를 논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신에 대해서 논을 하고 인간과 기계가 이제 그런 정도까지 지금 1750맥의 변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차이가 표현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3차원 세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지금 바라보는 세계의 그 맥의 변수는 1750차원에서 살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가중치 변환을 통해서 인간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연산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지금 GPT-3, GPT-4까지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일자리는 그럼 유효한가? 그 다음에 평생 직장,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임노동 기반에 언제까지 안주하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글로벌 셀러, 쇼핑몰 하는 친구들이라든가 유튜버라든가 크리에이터 이런 쪽에 어떤 새로 등장하는 직업군들에 대한 어떤 존중과 사회보장과 안전망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초창기에 제가 드렸었던 이제 두 가지 커다란 위기, 바이러스와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기술의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게 이제 막 얽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개인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에 대해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그냥 하나의 인사이트로 이렇게 와 닿으셔서 한번 돌아가셔서 더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박물관 행정 현장이라든가 박물관 실무에서 이렇게 제가 드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접목이 돼서 우리 고객들, 국민들한테 서비스 될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제가 오늘 드린 이 시간이 가장 의미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한두 개 정도만 받을까요? 아니면은 네, 제가 너무 잘했나 보고.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걱정으로 감사합니다.